중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8경 3천조, 숫자 뒤에 0이 16개 붙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4억 인구 대국이 짊어진 빚의 총합이에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130년 넘게 모아야 겨우 만들 수 있는 돈이 고스란히 부채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자랑하던 최고의 부동산 기업이 채권단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90일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거절당하면 바로 부도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이 순간 바다 건너 한국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다발을 들고 찾아온 외국 바이어들을 되돌려보내느라 바쁜 기업이 있거든요. 지금 자리 없으니 3년 뒤에 오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빚더미에 깔려 신음하고 다른 한쪽은 돈이 몰려드는 이 극적인 대비가 어떻게 벌어진 건지 그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2010년대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당시 중국은 그야말로 건설 광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땅만 사면 돈이 됐고 아파트만 지으면 팔렸어요.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샀고 기업들은 더 큰 돈을 빌려 땅을 사들였습니다. 지방 정부들까지 앞다퉈서 빚을 내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렸는데 모두가 하나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은 영원히 오를 것이다라는 신앙에 가까운 확신이 14억 인구를 지배했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현실과 충돌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였어요. 코로나 봉쇄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아파트는 이미 수요보다 훨씬 많이 지어져 있었거든요. 입주자가 없는 유령 도시가 중국 전역에 우후죽순 생겨났고 팔리지 않는 아파트는 기업 장부의 악성 재고로 쌓여갔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니 이자를 갚을 수가 없고 이자를 못 갚으니 은행들이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헝다그룹이었는데요.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로 불리던 이 회사가 2021년 말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은 비구이 위안이었고 줄줄이 대형 건설사들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왕커만큼은 괜찮다는 말이 돌았거든요. 왕커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회사는 튼튼하다고 보증했던 국영기업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 왕커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유출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왕커가 채권자들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는데요.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상환 기한을 90일만 연장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기업이 석 달만 봐달라고 고개를 숙인 거예요. 만약 채권단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도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방파제가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중국을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좀비 기업의 폭발적인 증가예요. 좀비 기업이란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이나 대출 연장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회사들을 말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좀비처럼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기업들이에요. 통계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중국 서비스업 기업 중 좀비 기업 비율이 2019년에는 8%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2025년 현재 17%까지 치솟았습니다. 2배가 넘게 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길거리 가게 10곳 중 2곳은 사실상 망한 상태로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본이 이 좀비들 생명 연장하는 데 다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 경제 전체가 서서히 썩어가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1990년대 일본이에요.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디플레이션의 시대,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과 지금 중국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제2의 일본이 될 거라고 공공연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당시 일본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부자가 된 다음에 위기를 맞았거든요. 1998년 일본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3만 달러였습니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상태였고 국가 곳간에 쌓아둔 외화도 넉넉했어요. 30년 불황을 버틸 체력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 지금 중국은 어떤가요? 2025년 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고작 1만 3천 달러 수준입니다. 일본이 위기를 맞았을 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에요. 아직 선진국 문턱도 제대로 넘지 못한 상태에서 8경원짜리 빚더미 위에 먼저 올라앉은 꼴이 된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미부선노라고 부릅니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다는 뜻인데요. 지금 중국의 현주소를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중국인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중국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해요. 언뜻 보면 좋은 소식 같죠? 빚을 갚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대출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요. 내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내 집값이 언제 반토막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큰 돈을 쓰겠어요. 중국 청년 실업률이 공식 통계로만 20%를 넘어섰는데 실제로는 훨씬 높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드러누워버리는 탕핑족, 늑방족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예요.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은 물건을 못 팔고 기업이 어려워지니 월급을 깎거나 사람을 내보내고 그러면 또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봤지만 이미 식어버린 시장은 반응하지 않아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금리 몇 % 낮췄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쓰겠다고 마음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시점에 시선을 한반도로 돌려보면 정말 극적인 대비가 펼쳐집니다. 중국이 8경원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한국의 한 기업은 무려 4조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느라 바빴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석 달만 봐달라고 채권자들에게 사정할 때 한국 기업은 돈가방을 싸들고 찾아온 외국 바이어들을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삼성중공업이에요. 최근 삼성중공업이 미국 대핀이라는 회사와 성사 직전까지 간 계약이 있는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FLNG라고 불리는 초대형 해양 플랜트 설비인데 금액이 4조 원에 달해요. 배 한 척이 아닙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가스 공장을 통째로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FLNG가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요. 바다 깊은 곳에서 천연가스를 뽑아 올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영하 163도로 냉각시켜 액체로 만들고 저장까지 하는 설비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4개를 붙여놓은 것보다 크고 높이는 아파트 20층이 넘어요. 수십 개의 공정이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야 하는 초정밀 엔지니어링의 결정체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요?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 대부분이 한국 조선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사실상 한국이 이 분야를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국은 왜 못 만드냐고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바다 한가운데서 안전하게 운영되는 FLNG는 중국 기술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FLNG는 영하 163도라는 극한의 온도를 다뤄야 해요. 일반 철강은 이 온도에서 바삭바삭 부서집니다. 특수 소재를 써야 하고 용접 기술도 완전히 다른 차원이 요구돼요. 게다가 천연가스가 새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대형 폭발로 이어집니다. 0.0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설계부터 시공, 품질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완벽함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싼 가격을 무기로 뛰어들어 봤지만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수조 원짜리 해양 플랜트를 중국산 짝퉁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바다 한가운데서 사고가 나면 수리도 못하고 손실도 천문학적이에요. 신뢰가 생명인 분야에서 중국은 애초에 경쟁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삼성중공업이 이 위치에 오기까지 순탄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한국조선업은 그야말로 지옥을 통과했어요. 2010년대 중반 유가가 폭락하면서 해양 플랜트 발주가 씨가 말랐거든요.
거제도와 울산 지역 경기가 바닥을 쳤고 수만 명의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떠났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매일같이 한국 조선업 망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중국이 싼 인건비로 추격해오니까 이제 한국은 경쟁력이 없다고 했고 조선업은 사양산업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아야 겨우 버텼고 현대중공업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힘든 시기에 삼성중공업이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이에요. 남들이 다 짐 싸고 떠날 때 연구소 불을 끄지 않았어요. FLNG 설계 능력을 갈고 닦았고 극저원 화물창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LNG선의 핵심 기술인 멤브레인 화물창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프랑스 GTT의 독점 구조를 깨트렸어요. 그 뚝심이 10년이 지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조선소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그야말로 슈퍼 호황입니다. 예전에는 선주들 앞에서 제발 우리한테 배 만들게 해달라고 굽신거렸다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도크가 꽉 차서 주문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모두 이미 3년치 일감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배를 받을 수 있는 건 2027년이나 2028년이에요. 그러니까 선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더 얹어주겠다고 합니다. 웃돈을 줄 테니 우리 거 먼저 만들어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한국 조선소 손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력이 만들어낸 위상이고 1등만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에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15% 폭증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뛴다는 거예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조선업은 마진이 박하다는 오래된 편견을 완전히 뒤엎은 거죠. 비결이 뭘까요?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한 전략이에요. 예전처럼 중국과 가격 경쟁하면서 저가 수주로 물량만 채우는 방식은 버렸습니다.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배,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배만 골라서 수주하고 있어요. FLNG만 해도 그렇고 초대형 에탄 운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탄 운반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을 실어 나르는 특수 선박이에요. 이 배 한 척 가격이 2,7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삼성중공업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어요. 중국 조선소는 기술이 없어서 입찰의 명함조차 못 내밀고 있거든요. 기술 격차가 경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쯤에서 중국과 한국의 상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정말 극적인 대비가 드러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왕커 회장이 채권단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90일만 봐달라고 사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시각 한국 거제도에서는 삼성중공업 사장이 4조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예 들어누워 버렸는데 한국 조선소는 인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기술자들까지 데려오고 있어요. 중국 은행들은 돈 떼일까봐 대출을 회수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한국 은행들은 조선소에 돈을 빌려주지 못해 안달입니다. 조선업이 돈이 되니까 서로 먼저 대출해주겠다 경쟁하는 거예요. 국가의 운명이 산업의 경쟁력 하나로 이렇게 갈릴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중국은 빚을 내서 아파트를 짓고 부동산 투기에 올인했어요. 손쉬운 돈벌이에 취해서 제조업 경쟁력은 뒷전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 힘든 시기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감행했고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었어요. 당장은 고통스러웠지만 10년 뒤를 내다본 선택이었던 거죠. 경제학에 중진국 함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인건비는 올랐는데 기술력은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가 제품은 베트남이나 인도에 뺏기고 고부가가치 제품은 한국이나 미국에 막혀버리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딱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동안 중국은 빚을 내서 억지로 성장을 끌어올렸습니다. GDP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없는 아파트를 짓고 아무도 달리지 않는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숫자는 예뻤지만 실속은 없었던 거죠. 팔경원이라는 부채는 그동안 중국이 먹어온 공짜 점심의 청구서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체질 개선을 해냈어요. 금 모으기 운동으로 외채를 갚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으로 군사를 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했어요. 그 결과 대한민국은 중진국 함정을 뚫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누리고 있는 슈퍼 호황은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에요. 2026년은 K조선이 단순한 배 만드는 산업을 넘어서 해양 고부가 가치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재평가받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빚으로 쌓은 성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땀으로 쌓은 기술의 성은 파도가 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한국 조선업이 그 증거입니다. 보조금을 퍼부어서 억지로 만든 가격 경쟁력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지만 기술로 쌓은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거든요. 중국의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만 주는 건 아닙니다.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8천억짜리 부채가 터지는 순간 그 충격파는 전 세계로 퍼질 겁니다. 중국과 교역량이 많은 한국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만의 기술 격차를 더 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처럼 남들이 안 하는 것, 남들이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중국이 싼 가격으로 밀어붙일 때 우리는 압도적인 기술로 찍어 누르는 초격차 전략. 이것만이 우리가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제도 조선소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술 엔진도 멈추지 말아야 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8경 3천조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빚더미 위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화는 끝났고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있어요. 좀비 기업이 경제 곳곳에서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고 청년들은 미래를 포기한 채 드러누워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험난한 길이 중국 앞에 놓여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반면 한국은 지난 10년간의 인고의 시간 끝에 다시 찾아온 조선업의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4조 원짜리 잭팟, 3년치 일가운 풀리예약, 영업이익 1조 원 클럽 진입,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낸 우리 기업들과 기술자들의 땀방울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10년 뒤에는 이 격차가 얼마나 더 벌어져 있을까요? 기술이 이길까요? 자본이 이길까요? 역사가 보여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결국 땀 흘려 일한 자가 승리한다는 평범하지만 영원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